영화만큼이나 재밌는 영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뭘 하시나요, 주로? 저 참 재미없게도 영화 보고 글 쓰고 그게 다죠. 아까 밖에서도 막 취미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스태프분들이 저 영화 말고 다른 취미 뭐 있으세요? 하니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없다라고 대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저는 영화만 볼 것 같은 사람인데 실제로도 좀 그런 편입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운동 경기, 저는 이제 운동 경기를 매우 좋아하니까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축구 보다 보면 아유, 저기서는 저렇게 갔어야지. 그리고 저기 감독도 말이야, 여기서 이 선수를 기용했어야지. 그쵸. 얘는 저기랑 상성이 안 맞아. 뭐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영화 저널리스트도 네. 그럽니까? 영화 보면서 아유, 저기서 연출을 말이야, 카메라 각을 왜 저기서 잡았어? 이런 말 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없고요. 아, 오히려 왜 저렇게 연출했을까? 이 감독의 마음을, 의도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원하는 거는 저기서 저렇게 연출했었어야지 하는 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저는 항상 뒤통수 맞기를 기다리는 관객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어떤 문법을 좀 뛰어넘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영화를 좀 계시처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뒤통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영화. 네. 굉장히 표현이 좋습니다. 네. 아는 게 많으시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도 많을 텐데 오늘도 그런 재밌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28년 후 준비했는데요. 데니 보일 감독의 신작이고요. 28일 후라는 좀비 영화의 15년 만에 신작이에요. 중간에 28주 후라는 작품이 있기는 했지만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데니 보일 감독이 본인의 어떤 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내가 만들어놓은 세계관과 좀 이질적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후속작은 이제 28년 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거네요. 네. 이거 이제 막 개봉했네요? 네,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6월 19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잔인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까? 엄청 잔인한가요? 오히려 최근에 좀비 영화도 그렇고 좀비 OTT에서 좀비 시리즈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거기에 비한다면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워낙 최근에 그 수위들이 너무 높아지고 잔인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어하다라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감독 데니 보일, 이 어떤 분인가요? 네, 데니 보일하면 역시 트레인스포팅이죠. 이완 맥그리거와 되게 불량해 보이는 청년들이 에딘버러 거리를 질주하는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트레인스포팅으로 굉장히 빠르고 또 블랙 코미디적인 유머로 이게 점철되어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로 일약 이제 스타덤에 오른 감독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본인의 틀을 깨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스티브 잡스나 127시간 같은 드라마도 연출했고 무엇보다도 감독으로서 가장 연출적인 정점을 올라갔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인도의 빈민가 출신 소년이 퀴즈쇼에 나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슬럼독 밀리어네어겠죠. 명작이죠. 이 작품으로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 모두 다 휩쓸면서 감독으로서 가장 아마 트레인스포팅 이후에 이 감독의 이름을 알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퀴즈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 했잖아요. 거의 10년 그러네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저 상황이라면 MC는 이런 마음일 텐데, 이런 상황일 텐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또 다른 각도로 좀 재미있었습니다. 28년 후가 요번 영화인데 좀비 장르라고 하셨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28년 후를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좀비가 생겨난 지 28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로 시작이 돼요. 영국이 배경인데요. 영국에서 이제 이 분노 바이러스가 28년 전에 실험실에서 유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좀비가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완전 초토화가 되고 영국 전역이 봉쇄가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봉쇄된 영국 안에서 이제 영국인들은 알아서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28년이 지났는데 이 일부 생존자들이 본토에서 떨어진 섬 이제 홀리 아일랜드에서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안전한 곳이군요. 네. 그리고 나름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12살 소년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태어나서 이 섬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허. 근데 이제 12살이 되는 해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본토로 사냥을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년의 세계가 이제 다시 재편이 되게 됩니다. 네. 사냥이요? 무슨 사냥이죠? 일종의 좀비 사냥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인식 같은 의미로 이 네. 홀리 아일랜드의 이제 소년 소녀들은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보호자와 함께 본토로 나가서 본토에 있는 이제 좀비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의문을 가지실 게 그래서 저렇게 위험하게 목숨을 걸고 본토로 나가서 이제 좀비를 사냥을 하는데 좀비를 사냥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전혀 없거든요. 좀비를 뭐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비들을 사냥한다고 소탕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저렇게 사냥을 할까 위험을 무릅쓰고 영화는 그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28년 후, 지금부터 28년 후면 몇 년도죠? 2053년. 그 정도 되죠. 2053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거의 80살이네요. 뭐 정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몸의 일부는 뭐로 갈아 끼웠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때쯤에는 자동차 날아다닐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영화에서도 주로 뭐 자동차가 날아다니거나 뭐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예 가상현실이 너무 진짜 같으니까 가상현실에서 살게 되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이 발달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영화는 또 아니라면서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특히 이 홀리 아일랜드라는 섬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농사와 어업으로 주로 이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태어난 소년인 이제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택배도 모르고 핸드폰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술 문명에 대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네요. 네.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이나 농사, 어업 외에는 다른 것들이 뭐 전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땅으로 묘사됩니다. 그렇군요. 와, 그런 설정 재밌네요.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우리가 그런 미래가 오면 너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명이라는 것이 늘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멈추고 다시 뭐 태어나는 순간도 분명히 우리 생에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하십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홀리 아일랜드 정도면 정말 너무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이 영화를 보면서 점점 더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홀리 아일랜드입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누가 봐도 홀리하지 않은데 이게 홀리다 이거죠. 네네.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자, 홀리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28년 후의 미래의 모습인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 소년이 결국은 성장하고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일단 이 안전한 홀리 아일랜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이 소년의 세계에는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죠. 소년이 처음 이제 본토로 사냥을 나갈 때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데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소방관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과거에 소방관이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강인하고 사냥도 너무 잘하고 모든 일에 확신이 차 있는 정말 마초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사냥에 나가서도 활을 쏘는데 활을 잘 쏴서 좀비를 많이 잡고자 해요. 그런데 막상 본토에 나가서 직접 좀비를 마주하니까 이 좀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좀비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처음 사냥하게 되는 좀비가 땅을 기어다니는 굉장히 느릿한 좀비인데 이 좀비를 이제 활로 잡고 나서 마치 이 좀비의 가족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 그리고 이제 부인으로 보이는 이제 여성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자신들을 공격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스펙터클이 벌어지는데 이때 아버지는 좀비를 죽이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보다 보면 아버지는 이 사냥에서 쾌감을 느껴요. 안전하게 봉쇄되어 있는 섬에서는 할 수 없는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는 어느 정도 쾌감도 느끼고 이제 아들인 스파이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좀비를 죽이는 것이 생명을 없애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소년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이 원래 있었던 세계와 본토에서 만나게 되는 외부의 세계가 충돌하게 되죠. 이제 섬이 원래 있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인 것이고 네. 본토의 세계는 외부의 세계인 것인데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죽음 자체가 굉장히 도구화되어 있어요. 좀비를 죽이면서 본인이 이 마을 안에서의 어떤 자신의 역할, 사냥꾼으로서의 역할도 확인하고 지위도 공고히 하고 하지만 죽음을 전혀 애도하지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스파이크가 만나게 되는 본토에서의 세계에는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무리 좀비일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며 이것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것이 인간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건 이제 홀리 아일랜드 주민들이 아니라 본토에도 네. 좀비 옆에 사람들이 살고 네. 있는 거예요? 본토의 생존자들인 거죠. 아, 그 사람들 또 만납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크는 이 두 세계가 충돌을 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비 영화라기보다는 네. 엄청 많은 그 논란거리를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사실 데니 보일 감독이 28일 후를 만들었던 이유도 이전의 좀비 영화, 좀비 자체에 매료되어 있었다기보다는 네. 좀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해서 통렬한 질문을 던지는데 좀비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건데 그 기조가 이제 28년 후에서도 한층 더 깊어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마치 대항해 시대 때 네.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다 죽이고 학살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맞아요. 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타인을 죽이고 심지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쾌감을 느껴도 되는지 이런 죽음 자체에 무감해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영화 안의 세계에도 국한되는 거지만 지금 영화 밖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만든 데니 보일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에 응축이 되어 있는데 네. 데니 보일 감독이 28일 후를 만들고 나서 좀비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좀비 영화, 좀비 시리즈물들을 보면 정말 인상 깊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에 달아서는 이 장르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된 거죠. 강화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무감해지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이 장르의 어떤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데니 보일 감독이 좀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게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지 기자님 말씀 중에 얘는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런 존재까지 죽이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영화 어떤 느낌일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28년 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Promised Land. 영화 28년 후의 OST 가운데 Promised Land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6월 19일 지난주죠. 개봉한 28년 후라는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8일 후, 28주 후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인데 28일 후, 28주 후면 그 다음에는 28개월 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영화가 2002년에 개봉하고 나서 워낙 센세이셔널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속편에 대한 이야기는 개봉한 직후부터 계속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결말도 좀 약간 열린 결말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팬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데니 보일 감독이 속편에 착수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어떤 시리즈의 속편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지난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작자와의 갈등이라던가
투자의 문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비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도 있을 텐데 그것들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팬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데니 보일 감독이 사실은 이제 중간에 28개월 후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게 이제 또 취소되고 계속 28일 후 이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욱 안타깝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2002년에 28일 후가 개봉했으니까 23년 만에 드디어 나온 거죠. 28년 후라는 작품을 23년 후에 내셨네요. 네. 네. 이 작품이 팬들이 많았어서 네. 시작하자마자 보러 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호불호는 어떻습니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갈려요? 이게 기대치가 어떠냐에 따라 기대해야 하는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호인 편이고 불호로 가는 분들은 아마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더 속도감 있고 요즘 좀비물들처럼 정말 통쾌하게 시원하게 좀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영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관객들이 기대했던 바들을 좀 어긋나게 되죠. 그런데 데니 보일 감독은 더 나아가서 그런 기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8일 후 이후에 나타난 좀비 영화들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잔인하게 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것이지만 이 좀비는 결국에는 좀 잔인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을 죽여도 되는 폭력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종의 단서처럼 사용되는 거 아니냐. 좀비는 인간이 아니니까 마음껏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아. 라고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주는 작품들이 종종 있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데니 보일 감독이 28년 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잔인한 사륙 파티를 원했던 관객들에게는 조금 무거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좀비 영화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그 장면들은 없다라는 건데 5259님께서 28일 후는 제 최고의 좀비 영화입니다. 28일 후부터 좀비가 뛰기 시작했죠. 그렇죠. 반면에 이번 28년 후는 살짝 올드한 느낌?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 한 번 더 봐야 할지도 그리고 소년의 성장 영화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상하무쇠님은 근데 왜 28이라는 숫자로 이어갈까요? 궁금해요. 이 사람 혹시 한국어를 하시나요? 데니 보일이? 그래서 2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욕처럼 쓰신 게 아닌가.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그럴듯한데요? 데니 보일 한국어로 인터뷰 해봐야겠는데? 데니 28 Do you like 28? 이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왜 28년이죠? 숫자 28이죠. 그러니까 28일 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이제 계속 끌고 간 건데 28일 후는 이제 주인공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이제 남자가 혼수 상태에 28일간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깨어났더니 세상이 이제 좀비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것에서 28일 후로 시작된 거죠. 큰 의미는 없군요. 네. 첫 번째 영화의 설정이었을 뿐이네요. 네. 이게 3부작입니까? 네, 지금 28년 후가 오래 기다리게 나온 만큼 3부작 이제 트릴로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미 2편까지 촬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편까지 하면 이제 3개의 영화, 앞으로 2개의 영화가 더 이제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첫 번째가 데니 보일 감독이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28일 후로 정말 일약 스타가 된 킬리언 머피가 나올 것인가였는데 이번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2편부터는 이제 킬리언 머피가 등장을 하고 3편에서는 그게 중심에 온다고 하니까 킬리언 머피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촬영까지 했다니까 2편에 나오는 건 거의 확정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는 뭘 볼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 당연히 28일 후를 얘기를 해야죠. 돌아갑니까? 네네. 좋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이제 왜 이 좀비들이 태어나게 됐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연구시설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감염자들이죠. 일종의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때문에 영국이 초토화가 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던 짐이 런던의 병원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짐이 깨어나서 밖에 나와보니 아무도 없고 병원에도 아무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것도 참 무서워요. 이런 만약에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딘가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거의 독방에 고립되듯이 그렇게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가봤더니 네. 다 죽었고 막 내가 알던 이 사회 시스템 하나도 없고 네. 가족이 살았을지 안 살았을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서울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말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아, 이게 10년 넘은 영화인데 뭘 이걸 또 스포일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저한테 오늘 영업당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오늘 자신감 넘치시는데 영업 당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 넘치십니다. 그 28일 후라는 작품이 갖는 의미를 아까 이제 오이오고님이 그때부터 좀비가 뛰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그래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이해에 같이 개봉했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에서도 네. 좀비가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괴력 있고 빠른 속도의 좀비들이 이제 대세로 접어들게 되는 시작점에 있었던 작품이에요. 저는 부산행부터 네. 시작인 줄 알았더니 그 전에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어떤 좀비 영화들의 어떤 초석을 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28일호는 좀비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 안에서 좀비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고요. 이들을 네. 좀비로 지칭하지도 않아요. 이 28일호의 세계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인 거예요. 감염자이고 우리가 흔히 좀비라고 하면 살아있는 시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몸이 썩어가고 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대사활동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무지성적으로 인간을 이제 쫓아다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이 좀비들은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동물을 먹거나 벌레를 먹거나 인간을 먹거나 이런 먹이 활동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좀비들과 좀 가장 큰 차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 좀비의 특성을 좀 알게 되면서 어떻게 아느냐 굶어 죽입니다. 좀비들을. 가둬요?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고 굶어 죽이는. 내가 괜히 잡으려고 하다가 내가 먹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죠. 무서운데요? 사람이 더 무섭죠? 아니, 사람이 먹이라는 거잖아요. 동물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동물도 먹는다? 네. 역시 무섭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배경은 영국 런던인데, 네. 이게 뭐 합성이나 세트가 아니라 실제 런던에서 찍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짐이 병원에서 깨어나서 네. 이제 영국 거리를 이제 런던 거리를 걷는 거죠. 네. 그래서 막 다리도 건너고 빅벤 앞에도 막 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촬영을 했을까? 지금 같으면 그냥 CG로 다 이제 지울 수가 있죠, 인파들을. 아마도, 네. 근데 이때는 그게 힘들고 또 이 영화가 800만 달러의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로 찍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데니 보일 감독이 있으니까 좀 이게 런던시의 협조를 구해서 새벽에 굉장히 잠깐 빨리 이제 찍은 장면인데 네.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죠. 정말 실제로 좀비들이 창궐하게 된다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뭔가를 더하지 않고 빼면서 느끼게 되는 공포를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확 무섭습니까? 네. 또 무서운 거 못 보는데. 감독의 스타일이 바뀐 건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23년 전 영화니까 네. 그때 데니 보일 감독이 생각했던 좀비물에 대한 어떤 인식과 네. 2025년의 인식과 그 감독도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일단은 좀비들의 종류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28일호가 좀비 영화치고 좀비가 나오는 비중이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제작비 문제도 있었을 테고 네. 이 감독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비가 무섭다보다는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이기 때문에 좀비의 비중은 의외로 영화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적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비 비중도 늘었어요. 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 한 3-4종류로 나오고 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벌레를 먹는 슬로우로우라는 왜냐면 28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들도 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착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네. 이 좀비 바이러스가 약간 스테로이드처럼 작용을 해서 몸집이 커지고 더 빠르고 지능도 뛰어나게 된 알파라는 이제 좀비들이 있어요. 이 좀비들이 가장 위험한 좀비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현실이 이 감독의 그 영화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일 거예요. 이 감독이 사실 20여 년이 지난 영화의 속편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이 감독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텅 빈 런던 시내의 모습, 런던 거리의 모습을 팬데믹 시기에 실제로 자신이 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28일 후의 장면을 떠올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2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영화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영화의 28년 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설정을 보면 영국이 봉쇄당해 있어요. 다른 28년이나 지났는데도 네, 다시 유럽 국가들로부터 봉쇄당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도 연결되고 그리고 팬데믹을 거친 이 텅 빈 영국의 거리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인간들의 그 관계를 찢어놨는지 그것에 대한 은유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바로 이 28일 후나 28년 후를 좀 변화시킨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십니까? 저는 28일 후에서는 사실 이게 좀 결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영화에서 결국에는 짐과 짐의 일행이 어떤 소리를 듣고 여기 가면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주요 스토리예요. 어떤 소리냐면 군인들이 방송을 해요. 네. 우리가 안전하게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 여기 오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쫓아서 이제 거기에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안전이나 안락함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재난 상황, 엄청난 아포칼립스가 벌어졌을 때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데니 보일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성이 말살될 때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도우려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음들이 결국에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라고 인간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무감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포칼립스가 다가오면 일단 우리의 도덕 체계가 많이 무너지겠죠. 네. 근데 그걸 얘기했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겠네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좀비에게 물려서 나도 좀비가 되거나 죽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 그게 제일 속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오래 살아남을수록 너무 괴롭습니다. 오래 살아남을수록 괴롭다. 네, 저는 빨리 그냥 좀비가 되고 싶어요. 이것도 또 새로운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아포칼립스가 벌어지면 네. 우리 만나지 말기로 해요. 네. 예. 자, 지훈님께서 듣기만 해도 재밌어요. 좀비 영화 너무 잔인해서 안 좋아했는데 28년 후는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깃합니다. 3026님, 마을에 포도 농사 짓는 농가에 포도 봉지 씌우러 자원봉사 나왔어요. 문화시대 방송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이 순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데니 보일 감독의 28년 후와 28일 후 두 작품 연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